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번 이야기에서는 정말 매혹적이면서도 모순으로 가득했던 한 사람의 삶, 그리고 미술사의 틀을 완전히 깨부순 혁신적인 예술 세계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죠.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예술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압도적인 숫자부터 보시죠. 7,500만 달러. 감이 좀 오시나요? 이게 무려 1990년 경매에서 그의 작품 가시박스의 추상이 낙찰된 기록적인 가격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의 예술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엄청난 숫자죠. 근데 사실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는 바로 이 극명한 대비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7,500만 달러라는 현대의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빵 한 조각, 아주 기본적인 식료품을 얻기 위해 자기 그림을 내다 팔아야 했던, 끔찍할 정도로 가난했던 그의 실제 삶이 있는 거잖아요. 이 거대한 간극을 보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진짜 반 고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파트, 미치광이 천재의 역설입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미치광이라는 대중적인 신화부터 좀 걷어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실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는 그저 충동적으로 붓을 마구 휘두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원근법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직접 원근법 틀을 만들어서 사용했고, 빛과 색채에 관한 과학적 이론을 아주 치밀하게 적용했던 뼛속까지 계획적인 예술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그는 과연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통제불능의 미치광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술을 유일한 생명선으로 삼아 미친 듯이 노력했던 상처받기 쉽고 섬세한 천재였을까요? 두 번째, 대기만 성성형 예술가입니다. 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0대 시절의 이 궤적을 쭉 따라가 봐야 해요. 17살에는 화가 나서 막 행동하다 해고된 미술품 판매원이었고, 25살에는 광부들을 위해 일하던 광신적인 평신도 설교자였죠. 20대 내내 참담한 실패를 겪다가 27살이라는 정말 늦은 나이라 되었어야 비로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동생 테오는 그의 유일한 정서적 안식처였는데요. 테오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면 그가 이 늦게 시작한 예술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있었는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시작하고 5년이 지난 32살 무렵, 드디어 스스로 첫 번째 걸작이라 여긴 감자 먹는 사람들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어둡고 탁한 흑빛 색조 때문에 너무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혹평을 받으며 동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말았죠. 세 번째 파트, 파리의 색채 혁명입니다. 하지만 그 거절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파리로 가서 테오와 함께 살게 된 고흐는 당시를 휩쓸던 아방가르드 스타일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요. 게다가 새로운 색채 대비를 실험해보려고 캔버스에 물감을 바르기 전에 값싼 털실들을 이리저리 엮어보며 열정적으로 테스트를 거칩니다. 정말 놀랍도록 치밀하죠?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 법의학 연구자들은 이걸 또 과학으로 멋지게 증명해냅니다. 질량 분석기랑 X선을 써서 캔버스의 미세 샘플을 분석하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진 안료들을 과거의 레시피로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재구성해내고 있어요. 그의 캔버스가 원래 얼마나 눈부시게 밝고 강렬했는지 이제야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 시기를 거치며 그는 현실을 똑같이 복사해야 한다는 족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나는 내가 그리는 것을 느끼고 내가 느끼는 것을 그린다. 이 짧은 한마디가 그의 새롭고 폭발적인 감정적 시각 언어를 완벽하게 요약해주네요. 네 번째 파트, 노란 집에서의 비극입니다. 1888년 프랑스 남부 아를로 내려간 그는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노란 집을 빌립니다. 여기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180점의 작품을 쏟아내요. 특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해바라기는 곧 도착할 동료 화가 폴 고갱을 환영하기 위해 특별히 정성껏 그린 거였죠. 하지만 애초에 이 둘의 동거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고흐는 눈앞의 현실과 진실을 그려려 했고 타인과의 연대를 절박하게 갈망했던 반면 고갱은 상상력과 기억에 의존해 그림을 그렸고 오만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극명한 성격 차이 때문에 노란 집은 그야말로 펄펄 끓는 압력솥이 되어버렸죠.
결국 그해 크리스마스 직전 격렬한 말다툼 끝에 이 압력솥이 터져버립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고흐가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자른 뒤 사창가의 하녀에게 건네는 미술사에서 가장 악명 높고 충격적인 비극이 발생하고 맙니다. 다섯 번째, 정신병원에서의 걸작들입니다. 2차 목한 비극 이후 그는 스스로 생레미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심한 발작에 시달리며 때로는 자기 물감을 주워 먹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죠. 그런데도 정말 놀라운 건 예술이 그를 버티게 한 유일한 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생애 마지막 2년 동안 무려 362점의 그림을 그려내는데 현실을 완벽히 추상화한 별이 빛나는 밤 같은 불멸의 걸작들이 바로 이 쇠창살 안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남긴 편지를 통해 진실을 엿볼 수 있어요. 정신병원 창밖으로 보이던 소용돌이 치는 별과 밤하늘은 결코 관계에 찬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영적인 위로를 찾고자 했던 그의 필사적이고도 너무나 아름다운 몸부림이었던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 부서지기 쉽고도 불멸하는 유산입니다. 1890년 오베르시르 우아즈로 거처를 옮긴 그는 단 70일 동안 90점의 캔버스를 채우는 거의 초인적인 에너지를 불태웁니다. 하지만 결국 그 내면에 짙은 우울과 취약함을 견디지 못하고 밀밭에서 스스로 총을 겨누죠. 그리고 며칠 뒤 평생의 버팀목이었던 테오가 지켜보는 가운데 37세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평생을 철저한 고립과 가난 속에서 처절하게 살았지만 그의 궁극적인 소원은 부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벽에 걸어두고 교감하는 것,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보고 싶네요. 빈센트 반 고흐의 이 혁명적인 예술은 그저 미치광이의 충동적인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세상과 연결되고자 미치도록 갈망했던 상처받기 쉽지만 그 누구보다 빛났던 영혼의 절박하고도 치밀한 승리였을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만의 답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